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곳곳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유럽에 제2의 흑사병이 도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럽 전역이 혼비백산인 상태입니다. 미국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주의 영화관을 폐쇄했으며 환자 역시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형 검사 모델 도입을 부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끝내 오늘 회담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서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국의 대처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강력하고 투명한 대응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외신들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책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 모델에 대해 놀라움과 부러움 섞인 목소리를 전하는 트윗들과 영어권 커뮤니티에서의 관련 내용이 줄곧 회자되고 있는데요. 특히 드라이브스루 검진 시스템을 포함해 한국인들의 침착한 협조에 칭찬과 부러움이 섞인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네티즌은 한국은 6시간이면 끝나는 검사 인프라를 개발했고 무려 하루에 2만 명 이상 검사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시스템 구축을 단 17일 만에 해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의 대응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뿐이다 라고 게시했고 이 글에도 많은 코멘트들이 작성됐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에선 이런 모습이 특별한 게 아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국민 단합 문화의 진가가 나타난 것이라며 한국의 기본 내재된 종특이라는 듯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응 소개합니다. 심지어 한국은 테스트에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데 왜 우리는 이틀에서 6일 이상 소요되는지 누가 좀 대답해 줄 수 있어? 한국은 10분 이내로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실시하고 실험실은 결론을 내기 전에 샘플 1개로 서너 번 이상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 환자들 역시 결과를 얻는데 아무리 늦어봐야 이틀밖에 걸리지 않아.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야? 마치 이런 바이러스가 일어날 거라고 예견했던 사람들처럼 척척 움직이냐고. CNN 기사 내용을 인용하자면 한국도 슈퍼 전파자들에 의해 국가 전역이 위협받기 전까지는 이런 고도화된 테스트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 있었대. 이후에 대도시 의료원 직원이 DT 검사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도시병원들과 정부들은 그걸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 속도나 효율성을 보고 한국 전체에 적용됐고 지금은 100개소 가까이 된대. 트럼프도 한국의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고 그리고 한국은 모든 국가가 헌신적이고 국민들조차 응용이 빨라. 이런 팬데믹에서 그저 한국 특유의 진모습이 나타난 것일 뿐이야. 미국에서는 주 정부들이 시도한다고 해도 미국인들은 일단 느려. 따라할 수 없어. 미국인들에게 DT란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를 생각할 거야. 그 어떤 미국인이 DT로 의료 검사를 한다고 상상이나 하겠어. 트럼프는 처음에 한국의 시스템에 대단히 부정적이었다가 입장을 바꿨어. 이것만 봐도 미국은 좋은 아이디어가 고리타분한 노친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사장됐을지 안 봐도 뻔하다. 나는 또 오해영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여주인공이 심한 감기에 걸려 병원을 찾거나 그걸 참다 응급실까지 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생소하고 다른 세계 이야기 같았어. 왜냐면 이 여주인공이 일반적인 미국인처럼 병원비 걱정에 참은 게 아니기 때문이야. 남자 주인공과의 문제 때문에 억지로 본인은 혹사한 걸로 묘사됐거든. 일반적으로 감기라면 미국인들은 병원비 문제 때문이라도 억지로 참고 넘기잖아. 한국은 사소한 감기는 비용 처리가 되고 앰뷸런스 이용이 무료 권리이자 그게 당연하다는 걸 드라마를 본 이후에 궁금한 나머지 검색해서 알게 됐지만 미국의 경우에 대입하면 얼마가 나올지 끔찍할 정도야. 우리가 월마트에서 허겁지겁 사재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웃돈 부치업 할 때 한국인들은 마트 입구에 줄 서서 차례를 기다려. 얼마 전에 코스트코에 줄 서 있는 한국인들 사진을 보고 폴리시 핫도그 무료 행사라도 하나 생각했는데 그게 마스크와 생필품 사려고 서 있는 줄이라는 걸 보고 다분히 놀랐어. 난 텍사스의 플라노라는 곳에 사는데 이곳이었음 이미 코스트코 입구 문짝은 부서지고 없었을 거야. 우리 그냥 한국인들한테 돈을 대고 대신 좀 일해달라 하면 안 되는 걸까? 현재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고 생각해. 언젠가 이 내용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올 거야. 또 그때가 되면 관리들 중 일부가 감옥에 가게 되길 바라고 있어. 미국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료 민영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야. 맞아. 그리고 이 시스템의 폐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지. 항상 달러만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중간 단계에 걸쳐있는 민영 기업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한국을 따라하는 것조차 어려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공공성을 갖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비용이 들지 않지. 한국을 따라하고 싶다고? 그럼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의 모토부터 바꿔야 해. 어떻게 하면 더 바가지를 씌울 수 있을까 해서
어떻게 나라 전역의 모든 국민이 건강할 수 있게 만들까로 바꿔야 한다고. 내 한국인 친구는 한국에는 우리 같은 미국 사람들이 보기엔 특별해 보이는 윤리적 기준이 있다고 했어. 개인이 어떤 수단으로 돈을 벌어도 절대로 다른 타인을 착취하지 말 것이라는 암묵적인 룰 말이야. 그는 미국인들은 그 반대라고 덧붙였지. 한국은 진단키트와 방역센터를 이미 수두룩 개발했어. 미국은 그렇지 않지. 유럽은 말해 뭐할까. 안타깝게도 아시아 국가들만이 이 문제를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 것 같네. 한국은 정말 괜찮은 나라야.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나라지만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북유럽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 살고 싶다. 난리라면서요. 예, 네.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데요. 그러네요. 예, 그 정말 난립니다. 지금 이제 현재 한국에서 이제 넷플릭스 콘텐츠 순위로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1위를 기록 중이기도 하고요. 해외 반응도, 그러니까 외신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좀비 드라마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세계적인 드라마인 워킹데드보다 뭐 낫다라는 뭐 그런 평가도 있고 이제 뭐 사실 이번 시즌 2가 굉장히 그런 요소가 많은데 또 굉장히 또 세계적인 시리즈죠. 왕좌의 게임을 또 연상케 한다라는 반응들, 혹은 이제 네. 뭐 해외 네티즌 중에서는 되게 저평가된, 그러니까 언더레이트드된 작품이다. 킹덤 시리즈는 예, 예. 그런 그렇죠. 반응이 한국이라는 나오고 나라의 문화가 그러니까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5개 광고판에 이게 실렸다면서요 또.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지난해에 킹덤 1이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가 전폭적인 지원을 시즌 2의 홍보에 쏟아부어서 가능한 건데요. 네. 그만큼 이게 킹덤이 사실은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오리지널 드라마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엄청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 시즌 2에서는 더 크게 지원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에 걸맞는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네. 좀비물이라면서요. 이제 지금의 언어로 좀비인 것이고 네. 여기서는 이제 정확히 이들이 이제 왜 그런지가 이제 완벽하게 사실 시즌에서 그 제대로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한 좀비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제 그 어떤 그 생사초라고 하는 특별한 풀을 통해서 사람을 거의 좀비 상태에 가깝게 되살리는 그런 수법이 있는데, 그렇게 했었던 사람의 그 아니 이미 죽은 사람을 이미 네. 죽은 사람을 생사초를 먹이면 정확히는 네, 생사초를 가지고 이제, 갈아서 네. 그거를 침으로, 동양의 침으로 해서 뭐 꽂으면은 살아난다. 살아났는데 좀비처럼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은 어.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산자의 피와 살을 탐하는 인육을 탐하는 그런 괴물로 변하기 흡혈 때문에 괴물이 된다. 그렇죠. 네. 살까지.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비라는 게 서구에서는 굉장히 이미 그 주류화된 그런 장르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 위근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킹데드 같은 작품은 정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본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예. 뭐 왕자의 게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좀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좀 서구의 대표적인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우리나라에는 부산행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부산행이 부산행과 이제 그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자본이 들어간 작품에는 없었죠. 없었죠. 기존에 좀 약간 그 B급 장르에서는 이렇게 좀 시도를 하긴 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도 뭐 부산행 이후에는 좀 이렇게 큰 규모의 작품에서도 좀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독특하네요. 한국에서는 좀비물을 별로 안 다뤘었는데 아예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네. 본격적인 좀비물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 넷플릭스 돈 내라 하니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대본이 좋았으니까, 당연히 대본이 좋았으니까 이거 될만하다 싶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좀비물도 좀비물인데 그것이 그 조선 시대에서 굉장히 이게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이, 그리고 이것이 작가도 스스로 얘기한 건데 역병에 대한 그 시대의 역병에 대한 알레고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근대화된 어떤 그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게 없는 시대에서 정말 한번 그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뭐 밑도 끝도 없이 정말 확산될 거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공포를 어떤 그 자연재해 같은 공포를 좀비로서 알레고리로서 표현했었던 게 시즌 1이었고 시즌 2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었는가,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나오는군요. 좀 더 스토리텔링이 이제 또 본격화되는 게 시즌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와중이잖아요. 네. 이걸 마치 예견한 듯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그 시즌 1에서 이 역병이 퍼지기 시작한 그 장소가 경상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상 땅을 이제 한양으로까지 퍼지지 못하게 봉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의 시국과 좀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새 외출 못하니까 사람들이 넷플릭스 가입하고 이런 사람들도 더 늘어났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실제로 이거는 뭐 그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집에 있는 분들이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네. 집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넷플릭스 사용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킹덤 시즌 1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시기에 또 넷플릭스 가입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 오리지널 컨텐츠 이것을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걸로 이제 그 모 통신사에서 그걸 이제 유인책으로 이제 예, 많이 예. 그 유인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또 이제 그 굉장히 훌륭했었던 시리즈의 시즌 2가 나왔고, 그 입소문 금방 탔습니다. 시즌 1보다 더 재밌다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입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 코로나19 와중이다 넷플릭스 보급이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올라갔다. 네. 한 두세 가지 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서 국내에서는 1등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도 지금 이 킹덤에서 이제 외신이 이 킹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예. 거기에 어떤 한 사용자가 단 그 댓글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지금 그 조선은 1600년대부터 여기 이런 감염 재난에 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예, 예. 그만큼 이제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많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 킹덤 2가 한국형 좀비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불러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예요? 그걸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킹덤이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었던 거는 이 킹덤의 그 좀비가 또 조선 사회의 그 신분제 사회 안에 그 소재가 들어감으로써 예. 그 권력이 이 역병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이 감염이라는 재난이 어떻게 사회 최약계층을 배제하고 소외하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재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똑같은 시국의 상황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똑같이 은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 킹덤의 어떤 정치적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호평을 하고 그거 있거든요. 좀 더 풀어주세요. 양반상놈의 신분제와 이게 좀 연결이 됩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사실 이제 연결되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이 생사처럼 풀을 가지고서 이제 사람을 좀비로 되살리는 이 의식이 왜 시작됐는가 했을 때는 처음 이제 그 붕어한 왕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왕위가 현재 세자에게 물려가기 전에 현재의 그 비가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권력을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왕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왕에게서 이제 해를 입은 이제 왕을 이제 그 아련한 어떤 이제 의원의 조수가 이제 좀 피하사를 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왕이 피하사를 탐하는 상태가 된 거죠. 좀비가. 최초 좀비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일단 시즌 2에서 약간 시즌 좀 1에서는 예. 이제 그 최초의 좀비가 타임라인에서 왕으로 그렇게 묘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좋아요, 같은데, 좋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 해안 시신 그때까지만 해도 옮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렸어도 옮지는 않습니다. 죽으면 죽더라도 그냥 알타가 죽는데, 근데 그 시신을 데리고 왔는데 다 너무 굶주려 있는 시기니까 그 의원에 있는 그쪽 사람들이 이 시신을 인육을 네. 먹습니다. 카니발이 벌어지는군요. 예. 어. 이거 근데 이제 삶아서 먹었어요. 삶아서 먹긴 했는데, 끓여서 먹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옮기는 좀비가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일종의 바이러스가 변형된 거죠. 변이가 된 거죠. 예. 네. 그러면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인데. 이게 K 좀비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조선 좀비라고 말씀드렸지만,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시기에 정말 조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사람들 정말 나무 뿌리를 그냥 삶아서 먹고 그 끓인 물을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초근목 피하던 예, 시절. 초근목 피하던 예. 시절에 이 사람들이 좀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배고픔에서 시작됐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뭔가 그 피와 살을 탐하는 모습 같은 것도 그냥 단순히 좀비의 모습이다가 아니라 정말 어떤 그 배고픈, 정말 무엇이든 먹고 싶은 그 배고픈 그런 백성의 모습을 또 알레고리로 보여주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예. 그 실제로 이 킹덤에서 묘사되는 그 좀비들을 보면은 그 기존의 누더기 옷을 걸치고 머리가 산발 상태가 되고 배를 곰고 있던 그 민초들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냥 피투성이가 됐을 뿐. 예, 그러니까 예. 그들의 어떤 생존 본능이 극대화된 형태가 좀비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킹덤의 좀비들을 보면은 공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비통함의
대상으로 먼저 다가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서구의 좀비물, 그러니까 좀비를 이렇게 퇴치함으로써 쾌감을 얻는 그런 블록버스터와는 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이 킹덤의 좀비가 좀 특별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결말 얘기하면 안 되나요?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려고 일부러 제가 물어본 거고. 네. 근데 그런 그 양반 쌍놈의 권력 부분, 네. 왕위 세습과 관련된 부분, 네. 거기서 또 편이 갈라지죠. 그렇습니다. 이거 그 주인공이 지금 이제 마지막 서얼이지만 현재 이제 국본인 세자 주지훈 씨가 맡은 역할인데 이 세자가 어쨌든 이 역병, 역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비란 말은 그 시대에 없었으니까 이 기괴한 역병이 있는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정말 이제 지도층이 조정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이제 세자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세력을 좀 규합을 하는 게 있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왕을 살렸던 대비 쪽 이쪽 이제 외척인 거죠. 여기서는 해원조씨 가문이라고. 네, 해원조씨 가문이라는 네. 외척이 있고 그쪽이 이제 실세인 거죠. 네. 네. 그쪽 가문에서는 이 좀비 사태를 이용해서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자는 민생파고, 네. 그죠? 근데 이제 외척들은 권력 유지파고, 기득권파고, 그렇죠. 그 권력 암투도 동시에 벌어지는 거죠. 네. 벌어지고 또 어쨌든 굉장히 저는 이 킹덤 시즌 2는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왕세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과거의 개념인 거잖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그 왕세자가 이제 나는 왕세자로서 이런 백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왕족의 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제 그 외척과 그런 다른 다른 어떤 고결함이 있는 것이냐. 정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굉장히 현대적인 관점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력자들은 그러니까 조선의 권력이 승계되는 것을 혈통에 의해서 고귀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혈통에 의해서 권력이 승계가 되는데 예. 이 작품에서 또 한편으로 되게 미천한 피라고 여기는 그런 백성들의 피가 사실은 굉장히 좀 소중하다라는 거를 그리고 사실은 권력자들이 말하는 그 혈통이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알겠어요. 이 시즌 2에서 좀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왕의 피와 백성의 피가 다르냐 같으냐. 네. 그 표현이 아예 나옵니다. 네. 똑같은 빨간색이다라는 어. 아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왕족 출신의 입을 통해서. 예. 그리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이런 논리가 나올 때 이제 왕세자가 거기서 얘기를 하죠. 누가 큰 백성이고 누가 작은 백성이냐. 그러니까 이런 말들 좀 조선 시대 그 신분제 사회의 차별을 좀 뒤엎는 그런 좀 평등한 그런 그렇죠. 대사들이 좀 현대 시청자들에게도 많이 공감을 얻고 있는 거죠. 네. 작가가 김문희 작가라고요. 예. 뭐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도 썼었죠. 그렇죠. 예, 김은희 예. 작가는 거의 한국의 장르물의 대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장르 드라마가 사실 그렇게 크게 인기를 못 얻던 시절에 꾸준히 인기를 얻었던 작가인데요. 사인이라는 작품과 또 유령이라는 작품이 이제 초기작인데 예. 그 작품은 뭐냐면 이제 수사물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점들을 접목시켜서 그 장르물과 시사적인 이슈를 훌륭하게 결합을 했다라는 걸로 많이 큰 평가를 받은 작가고요. 네. 이 작가가 이제 TVN으로 옮겨서 시그널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좀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이제 자리를 잡게 빅히트를 된 거죠. 쳤죠. 네. 그때도. 인기를 얻었고 이제 정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장르물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시즌 2는 1회, 2회가 시간이 다 조금씩 다르다면서요? 예, 그러니까는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보통 뭐 50분이면 50분, 60분이면 60분 이제 그 동일한 TV 러닝 타임이 있잖아요. 편성이면 TV 예. 편성은 시간이 딱 정해져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건 넷플릭스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공개가 되잖아요. 정말로 보면은 작가님이 그냥 이게 다 풀어내다가 정말 가장 이제 소위 쫄리는 다음 편을 볼 수밖에 없는 지점에서 딱 끊으세요. 근데 그게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면에서는 창작자가 정말 하고 싶은 정말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예. 조건이 많이 마련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넷플릭스와 같은 그 OTT 서비스의 드라마들도 네. 전부 똑같은 시간으로 편성돼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동안은 그랬잖아요. 네. 이미 넷플릭스에서는 많은 오리지널 작품의 분량들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바뀌고 있었어요. 네네. 이미? 예, 막 굉장히 마지막에 유연합니다. 가면 뭐 네. 1시간 반씩 하기도 하고 네. 예. 그랬어요. 해외에서의 평가도 상당히 높다고 했는데 네. 킹덤 3도 분명히 준비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즌 2에 시즌 3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 전지현 씨가 반전처럼 등장을 해요. 굉장히 이 생사초의 비밀에 중요한 열쇠를 가진 인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즌 네. 2의 앞부분에는 전혀 없다가 예. 그렇죠. 마지막에 갑자기 네.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그것도 전지현 씨가. 네. 오. 그래서 아직 넷플릭스 측에서는 시즌 3 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예. 지금 시즌 2를 본 시청자들이 시즌 3 제작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끝이 나서 이게 킹덤이 공개된 다음에 포털 사이트의 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킹덤 시즌 3였어요. 아하. 네. 그 정도로 이제 좀 마지막 작품이 임팩트 있었죠. 무슨 김은희 작가도 시즌 2가 흥행을 하면 시즌 3는 쓸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즌 2가 시즌 1 때보다도 더 뜨거운 반응이라서 그렇죠. 예 정말 그 SNS 같은 데서 반응 정말 뜨겁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안 나올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제가 한국형 좀비 이런 말을 썼는데 좀 더 나가면 이게 K 좀비 해가지고 대유행이 또 될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K좀비를 말 쓰고 있습니다. 네, 어, 이미 그래요? 부산행과 어. 묶어가지고 K 좀비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킹덤 작품 하나만 갖고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좀비를 다루는 한국 작품들이 또 막 후속타들이 있나요? 네, 지금 연상호 감독이 부산행을 만들었던 그 작품 그러니까 후속작이 또 좀비 이야기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부산행 해서, 이후의 네. 이야기인 반도라는 작품이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영화로? 예, 영화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K 좀비의 또 신드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장면 구성이나 스펙타클 이런 것도 훌륭합니까? 킹덤 2는? 그렇죠. 킹덤 2 같은 경우에는 그 시즌 1에서 이게 장르물로만 큰 평가를 받았던 게 아니라 그 한국의 아름다운 뭐 복식이라든지 뭐 궁궐의 모습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굉장히 그 해외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예. 시즌 2에서는 훨씬 더 좀 영상미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그 시즌 2를 연출한 감독님이 실제로 해외 시청자들이 이 킹덤을 보고 한국의 저 장소를 찾아가고 싶다라는 욕구를 불러 일으키게끔 한국의 고궁 관광객 유치용. 네 어허. 그렇게 저기가 좀 그 좀비가 연출을 뛰어다니는 하셨어요. 곳이구나라고 할 수 있게 예.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고 사실 시즌 경복궁 이런 데서 찍었어요 그러면? 경복궁은 실제로 촬영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세트를 만들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CG도 잘 쓰고 네. 시즌 1 같은 경우도 사실 제난물로서 굉장히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 네. 터널을 연출했었던 김성훈 감독이 연출했었는데 그러니까 딱 그 사실은 정말로 오프닝에서부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쓴 돈이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군요. 예, 네. 제작비가 어마어마한데 이제 그 제작비를 허투루 쓰지 않았구나 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드는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문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 수준이 대단하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동안 좀비물을 별로 좀 안 했던 건 우리나라의 저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드디어 마침내 좀비까지 우리가 진출했구나. 네. 한번 진출하니까 또 세계를 석권하는구나. 네. 이런 느낌 갖게 되네요. 그렇죠. 그만큼 좀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고 그러니까요. 새로운 포맷과 소재를 자꾸 개발을 해내는 거죠. 킹덤이 이제 바로 그 최전선에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국뽕을 좀 자극하고 싶진 않지만은 생각보다 컨텐츠 역량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었구나라는 그럼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어느 장르건 우리가 네. 손대면 수준급은 한다. 그거 아닙니까? 네. 제작비가 굉장히